안녕하세요. 뇌균연구소 장원호입니다. 오늘은 ADHD와 팬데믹과 관련된 세 번째 영상으로 특히 치료와 관련돼서 중점적으로 설명될 첫 번째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제가 ADHD와 관련돼서는 운동이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렸고요. ADHD 초기 뇌 발달과 관련돼서 어떤 일이 뇌에서 발생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ADHD의 운의 발달을 위해서 뭔가 특별한 개입들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을 암시를 드렸었죠. 오늘은 좀 영상이 길어질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아주 정말로 중요한 시간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영상의 내용은 팬데믹 시대가 되면서 면역 반응과 그리고 염증 반응들이 어떤 형태의 솔루션이 개입돼야 되는지 인과적으로 차근차근 설명한 예정입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일단 ADHD 정상 뇌 발달에 필수적인 일상 요건을 보시게 되면요. 도파민 활동과 그리고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활동이 특별히 신경 전달 물질과 관련돼서 필요한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미 말씀드렸던 전두엽 발달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고 전두엽과 기저액을 잇는 전두엽 피질과 선조체 해로 들어가는 뇌 엔진과 같은 그 부분들이 발달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과 건강한 대사 과정이 또한 좋아져야 되는데 특히나 음식 과민성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생소하게 들어보지 못했을 부분들과 그리고 당이 높은 음식들을 왜 제한해야 되는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왜 이게 중요할까요? 일반적인 약물 치료의 개념에서는 도파민에 대한 부분들이 중추성 약물인 거죠. 에피네프린과 그리고 노르에피네프린과 같은 부분들이 비중추성 약물에 대한 부분들이어서 이 두 가지 약물을 가지고 서로 저울질하면서 약물치를 하게 됩니다. 한 가지 약물이 맞지 않다라고 하면 다른 약물을 사용해 보기도 하고 그 약물들을 복합적으로 사용하기도 하죠. 그런데 일반적인 약물 치료가 증상이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부인하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 그 외 전두엽 발달,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라든가 건강한 대사 과정 그리고 음식 과민성, 당이 높은 음식을 제한해야 되는 부분들은 정말로 하찮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영상을 보시게 되면 이러한 부분들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인지하실 수가 있으리라 생각돼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말로만 계속적으로 반복하기보다는 논문에서 실질적으로 얘기하는 결과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이건 단순히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이 논문들만 구글링 해보시게 되면 누구나 찾아볼 수 있는 정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보의 중요성들을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무시하거나 혹은 인정하지 않거나 그리고 그런 부분들조차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냥 약만 먹으면 돼요. 그리고 뭐 먹고 싶은 거 먹이고 아이스크림도 먹이고 가고 싶은 거 먹이고 아무 상관없어요. 먹고 싶은 거 먹이세요. 그거 가지고 갈등을 유발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갈등을 유발하던 심리적인 문제든 아이와의 어떤 문제든 간에 뇌의 근본적인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발생한다고 하면 그 문제가 정말로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전문가들이 일반적으로 말하지 않는 문제를 제가 총대를 메고요. 이렇게 나서서 일부러 이렇게 말하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의미나 가치로 다가올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정말로 중요하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고 이 정보를 통해서 본인 여러분들의 ADHD 증상이나 혹은 이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가족 구성원들이 도움을 받기를 하는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 제가 논문들을 보면서 차근차근 설명해 볼게요. 그래서 영상이 길어질 수 있지만 제가 그래도 여러 가지 사족들을 드려서 좀 지루하지 않게는 말씀드릴 테니까 조금만 인내심을 가지고 차근차근 진행하시다 보면 어느샌가 본인이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최근에 발생한 코비드-19 바이러스와 ADHD의 어떤 연관관계에 대한 부분들이 논문으로 발표되었는데요. 이거 보시게 되면 ADHD 성인이 일반적으로 다른 성인보다 질병 중에 그리고 질병 후 건강 결과가 더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ADHD가 있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ADHD가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 면역계에 어떠한 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가 좀 더 부정적으로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ADHD 사람들은 면역계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이 논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게 되면 1870명의 코로나 양성 환자 중에서 231명의 ADHD 환자들을 분석했고 일반적인 코로나 양성 환자들에 비해서
ADHD 성인들은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코로나 증상이 심하고 경과가 좋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면역계의 문제가 바이러스로 인해 악화되고 그러한 결과가 좀 더 부정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면역계와는 별개적이긴 하지만 이거는 국내에서 발표된 논문인데요. 이 논문을 찾아보시려면 밑에 참조하시고요. ADHD의 여러 가지 위험 요소를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미숙아로 출산되거나 저체중으로 출산되거나 혹은 부모의 교육 정도나 그리고 어머니가 임신 전이나 혹은 임신 중에 흡연한 것, 우울증 약을 복용한 것, ADHD 아동들이 초기 알러지라든가 아토피와 같은 면역계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러한 형태의 위험 정도를 가지고 있지만 가장 위험하다라고 논문에서 밝힌 것은 편식입니다. 클래스 4나 클래스 3에 신뢰할 수 있는 논문들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부분들이 공통적으로 ADHD 아동들이 하고 있는 편식이 아주 위험하게 ADHD 증상들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정리할 내용들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게 되면 ADHD 아동이나 혹은 성인들과 관련돼서는 면역계의 문제와 그리고 이 면역계를 촉발시킬 수 있는 식이 문제에 대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면역계는 뭐 염증 반응이라든가 장기능, 알러지, 음식 단백질의 과반응을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식이 문제는 대표적으로는 과설탕. 탄수화물은 몸에 들어가게 되면 포도당이라고 하는 당 성분으로 바뀌는 건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거기에 뭐 밥도 예외가 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사서 먹는 가공식품들은요, 밀가루나 혹은 설탕처럼 원료값이 저렴한 저품질의 원료를 사용해서 맛이 좋은 음식들을 만들기 때문에 특별히 과설탕을 섭취할 수 있는 가장 주요한 원인입니다. 거기에 음료수도 포함이 되겠죠. 산패지방은 특히나 가공식품이나 외식을 할 때 대부분의 기름들은 산패가 진행이 됐거나 산패가 심화된 음식들을 섭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식이와 관련돼서 중요한 문제인데 왜 식이가 면역계의 문제를 촉발시키고 이 면역계가 ADHD의 뇌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 오늘 영상의 주목적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논문을 보시게 되면요, ADHD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염증 반응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 염증 반응이 뭐야? 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차근차근 설명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염증 반응은 제가 간단히 설명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부상을 당거나 넘어지거나 혹은 다쳤을 때 염증 반응이 나타나면서 피부라든가 혹은 그 조직 세포들을 치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게 물론 뇌세포 안에서도 일어나겠죠. 근데 ADHD 아동들은 이러한 염증 반응이 과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염증 반응에 대한 부분들을 조절하는 마치 지휘자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면역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면역계는 염증 반응에 대한 것들을 과하게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할 것인지 줄일 것인지 민감하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다 많이 조절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틱-뚜렛 혹은 ADHD와 같은 신경행동장애의 비정상적인 뇌 발달에 도대체 이 면역이 염증을 조절하고 뇌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규명하는 논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들의 결론은요, 대부분 유사한데요. 엄청나게 정교하고 복잡한 신경계의 발달은 단순히 그냥 알아서 제대로 약 먹고 그냥 건강한 시기하면 좋아지겠지가 아니라 면역계가 중요하게 관여하고요. 이 면역계가 컨트롤하는 염증 반응과 연계되는 장내 미생물 그리고 장과 뇌에 대한 축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부분들을 고려한다 하면 단순히 대부분의 ADHD 아동들이 가지고 있는 장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해결책이 아니라 이러한 문제들을 전체적으로 복합적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게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제가 2부에 설명드렸던 영상에서 뇌의 신경계에 대한 발달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긴 했는데요. 오늘은 좀 더 이러한 부분들이 면역이라든가 염증 반응들과 깊숙이 연관되어 있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초기 신경계의 발달은 시냅스 가지치기라 말씀드렸죠. 시냅스가 형성되는 과정이 있고 그 와중에 가지치기들은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
특히 만 2세 시기가 지난 이후에 시냅스의 가지치기를 통해서 적합한 과일을 얻기 위해서 저희가 가수원에서 가지치기를 하고 품종을 질 좋게 만드는 것처럼 신경계에서도 이 가지치기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가지치기가 일어나는 것을 어머니나 아버지가 과일을 들고요, 그 아이의 뇌신경계를 가지치기 해줄 수 있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받는 치료, 약물 이런 것들이 가지치기를 해준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신경계 연결들이 이런 형태로 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 도표를 보시게 되면요, 생후는 여기 있고 그리고 청소년기를 지나서 성인까지 도표로 도식화한 겁니다. 뇌 발달 단계들은 여러 형태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가지치기들은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미세 악교세포라고 하는 좀 생소한 세포들이 신경 시냅스 가지치기에 아주 깊숙하게 관여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정상적으로 실어내게 하고요. 면역 시스템을 보시게 되면요, 생후에 항체 형성이 일어나게 되고 그 후에 제가 이미 가지고 있던 선천 면역에 더해서 후천 면역들이 계속적으로 발달되게 됩니다. 후천 면역을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후천 면역이라고 하는 건요, 지금 코비드 바이러스처럼 항원이 들어오게 되면 항체를 생성해서 제가 좀 더 공격적으로 이러한 바이러스에 대처할 수 있는 것들인데, 이 후천 면역들은 생후에 발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장내 미생물의 성장들도 그 후에 일어나게 되는데, 장내 미생물의 성장이 중요한 거는 뭔지 아시나요? 미생물의 먹이가 되는 식이섬유이죠. 식이섬유는 내가 먹는 식이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은 어머니의 면역을 이용해서 뱃속에 있을 때나 태어나자마자는 사용할 수 있지만, 출생 후에는 아이들이 외부에서 섭취하는 음식이나 여러 가지 환경 요소를 통해서 면역을 발달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뇌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신경교세포가 미세악교세포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염증 반응에 대한 부분들이 깊숙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서 면역계가 염증 반응을 잘 조절하지 못하고 외부에서 들어온 물질에 과민하게 반응해서 염증 반응들이 일어나게 되면 과도한 가지치기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ADHD 신경병리학적 변화를 보시게 되면 감염 노출 가능성이 증대되거나 혹은 외부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나 혹은 미세먼지를 통해서 감염이 되게 되면 이 면역계가 훨씬 더 민감해지고 더 촉발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만성신경염증이 있고, 그리고 신경세포에 대한 자가 항체를 형성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나 도파민이라고 하는 신경전달 물질이 ADHD와 관련돼서 중요하다는 사실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도파민과 관련된 ADHD 약을 먹는 거니까. 근데 거기에 대한 자가 항체를 만든다고? 이러한 자가 항체를 통해서 내 몸의 다른 곳들을 공격하게 되는 자가 면역 질환의 가능성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 정도는 아니지만 염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피세포라든가 점막세포에서 일어나는 비염 혹은 여러 가지 형태의 피부에는 발생하는 아토피라든가 증대할 수 있고요. 그리고 도파민, 세로토닌과 관련되는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걸까요? 저는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 논문을 보시게 되면요, 2013년에 발표된 논문이긴 하지만 이 논문의 후속 논문들도 바로 있으니까 한번 자세히 보세요. ADHD 아동의 손해 중에서 특히 억제 회로도를 담당하는 퍼킨지 세포의 항체 반응이 특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뇌 신경세포에 항체를 제가 만들어서 이 신경세포를 공격하라고 계속적으로 신호를 주게 되는 걸까요? 항체는요, 항체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바로 야 공격하러 가자라고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 항체는요, 마치 현상수배범의 전단지와 같은 겁니다. 내가 이러한 병원균이나 외부 바이러스를 지금 처리할 수 없으니까 항체를 만들어서 지금 처리가 못하면 나중에라도 네가 처리하게, 야 현상수배범 이거야, 얘 봤지? 얘랑 똑같은 애 보게 되면 너 반드시 잡아야 된다 라고 명령을 내리는 건데, 손해 중에서 퍼킨지 세포라고 하는 억제를 하는 것들이 운동 기능의 조절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인 거죠. 그래서 그 억제를 담당하는 퍼킨지 신경세포에 대한 항체를 내가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속 논문으로 2020년에 발표된 논문을 보게 되면요, ADHD 아동의 손해 중 억제 회로를 담당하는 퍼킨지 세포의 항체 반응이 무려 78% 이상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ADHD 아동이나 성인들은요, 내 몸에 특히 뇌에 있는 신경세포에 대한 항체를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이 신경세포 항체를 통해서 뇌의 신경세포가 언제 공격받을지 모르는 위험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죠. 제가 국내에서는요, 이런 검사들을 특히 뭐 주문하지는 않지만 저는 이제 미국에 있는 환자들을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림포사이트 सब셋 패널이라고 해서 림프구의 상세적인 형태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보게 됩니다. 그래서 CD3 그리고 CD4, CD8 그리고 CD19이라든가 다른 CD1656와 같은 내추럴 킬러 셀에 대한 부분들을 파서 림프구라고 하는 것들은 항원 항체에 대한 반응들을 하는 후천 면역인데 이 중에서도 어떤 부분들이 어떤 형태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봐야 되지만 국내에서 상담을 해본 ADHD나 혹은 자가면역 환자들 같은 경우에 림프구의 सब셋을 보통 일반적으로 검사하는 것은 거의 못 봤어요. 에이즈와 같은 면역의 결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혹은 백혈구와 같은 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림프구의 सब셋들을 보지만 어떤 사람들은 항체 반응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항체 반응이 없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림프구에 대한 부분들이 활성화되어 있지만 특정 CD에 대한 부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검사하지는 않습니다. 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그리고 아까 손해와 관련돼서 항체가 만들어지는 것을 그러면 볼 수 있는 검사가 있느냐라고 반문하실 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런 검사들은 특정 연구를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상용화된 검사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러한 검사들을 많이 알아보긴 했지만 국내에서도 상용화된 검사는 없고요. 다만 미국에서는 제가 Cyrex Array 5라고 하는 검사들을 많이 진행해봤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있는 것들은요. GAD65 같은 경우에는요. 글루타민을 가바로 전환시키는 조효소인데 글루타민이라고 하는 신경전달 물질이 많아지게 되면 가바라고 하는 억제를 담당하는 신경전달 물질을 더 많이 만들어내게 됩니다. 항상성과 관련된 부분들이니까요. GAD65 같은 항체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러한 전환을 잘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이올린이라고 하는 신경수초라든가 그리고 소뇌라든가 시냅신이라든가 여러 가지 신경세포와 관련된 부분의 항체가 만들어졌는지를 보는 검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항체들이 정말로 뇌 속에서 다른 뇌질환과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검사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여기 보시게 되면 BBB라고 해서 뇌혈관 보호장벽도 단백질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뇌혈관 보호장벽에 대한 항체 반응이 실질적으로 내 몸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검사들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전문가들하고 하는 사람들도 뇌혈관 보호장벽은요, 너무 단단하게 보호되고 있어서 아무 물질도 자연스럽게 투과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분들은요, 제발 다른 사람들 비난하지 말고 논문 좀 들여다보세요. 왜 이렇게 명확한 사실들을 부인하고요. 자기가 옛날에 배웠던 사실이요, 정말 진실이라고 믿고 있으니까요. 근데 실질적으로 뇌혈관 보호 장벽에 투과율이 높아진 사람들도 있지만 이렇게 항체가 만들어져 있는 사람도 있고 항체가 만들어져 있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요, 뇌와 관련돼서 이러한 항체 반응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항체 반응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림프구에 सब셋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하지 않아요. 그냥 뇌에 관련된 항체가 있다라고 해서 이게 ADHD라고 진단할 수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면역계와 관련돼서는 ADHD, 아동이나 성인이나 뭔가 자가 면역에 이르기까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더 촉발시키는 원인들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고 하게 되면 면역과 관련돼서는요. 이런 면역들이 초기 뇌발달에서 전두엽과 관련된 부분들이 또래보다 늦게 성장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당연하죠. 그리고 자가 면역을 통해서 뇌신경세포에 대한 항체 반응이 생기게 되고 없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항체 반응이 있는 경우에는요. 제가 마치 시한폭탄을 쥐고 있는 것처럼 언제라도 뇌신경세포가 더 심각하게 공격받을 수 있는 위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시기를 통해서 면역 관용성을 얼마만큼 지키느냐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면역 관용성은 내 면역계가 너무 민감하게 염증 반응을 일으키지도 않고 그리고 너무 저하돼서 뭔가 외부의 적들이 진입해 봤을 때 거기에 반응해서 내 몸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고유한 기능들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입니다. ADHD와 관련된 면역 반응은요.
면역 시스템이 선천 면역과 그리고 후천 면역으로 나누게 되는데 후천 면역에서 특히나 B림프구와 T림프구가 항원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항체를 만드는 반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가 과도한 염증 반응을 통해서 좀 더 후천 면역이 좀 더 많이 일어나게 되면 알러지가 생기거나 음식 단백질에 과반응하는 형태가 생기게 됩니다. 음식 단백질. 네. 제가 그냥 단백질에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코비드 바이러스가 외부적인지 혹은 아군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요. 그 성질을 알 수 있는 DNA 구조입니다. DNA 구조는 아미노산 결합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마치 구슬처럼 이제 연결되어 있는 구조인데 이 DNA 서열을 보고 이 아이가 적인지 아군인지를 판별하는 겁니다. 근데 이 DNA 구조 아미노산은 뭔가요? 바로 단백질인 거죠. 내 몸의 면역계가 뭔가 문제가 있거나 장이 좋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이 단백질이 가장 위험한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ADHD 아동들이요, 뇌에 문제가 있어서 편식을 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편식을 하기 때문에 ADHD 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인지 여러분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근데 ADHD 아동들은요, 정상 아동들에 비해서 이미 너무나 과도한 설탕과 그리고 과당 음료, 가공식품, 그리고 최근에 코비드 되게 되면서 밀키트라든가 간편식이 많이 나오게 됐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먹으면서 영양도 부족하고 그리고 이로 인해 과체중이 될수록 증상도 더 악화되는 경향을 보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다른 논문에서는요, 메타분석 연구에서 이질적인 연구 결과를 가진 논문들도 당연히 있겠죠. 임상실험이라든가 혹은 설문으로 진행되는 시기적인 논문들의 한계를 본다고 하게 되면, 근데 대체적으로요, 단 음식과 단 음료를 먹는 것은 ADHD 증상을 악화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신문이나 혹은 블로그나 혹은 다른 카페 글 보셔서 단 음식이나 단 가공 음식이 ADHD 증상을 악화시킨다라고 해서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전혀 생소하셨던 분들은 에이 무슨 단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ADHD가 더 악화돼. 야, 단 음식 이 사람도 먹고 저 사람도 먹고 나도 먹고 너도 먹고 그런데 뭐 단 음식 먹는다고 내가 좀 더 ADHD다워진다고? 그러나 거의 100% 논문들이 단 음식을 먹는 것들이 ADHD 증상을 악화시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DHD 아동들은요, 혈액 적혈군의 트랜스 지방산이요, 너무나 높은 상태이며 뇌에 꼭 필요한 오메가3 중 하나인 DHA는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하죠. 트랜스 지방은요, 가공 단계에서 식물성 기름을 경화유로 만들거나 마가린이나 쇼트닝 같은 경우이죠. 또 식물성 기름으로 요리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식물성 기름이 산화되거나 혹은 산패되는 과정에서 트랜스 지방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대부분의 기름은 트랜스 지방이라고 생각하셔도 뭐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 먹는 외식, 뭐 프라이드 치킨 다 트랜스 지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훨씬 정상인들보다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음식을 많이 먹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그런 음식들에 대한 대사들이 잘 안 돼서 그런 것일까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편식 때문에 ADHD 아동들은요, 낮은 혈중 B12 그리고 엽산, B6 그리고 철단백질, 단불포화지방산을 가지고 있으며 높은 혈중 포화지방산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포화지방산에 대해서 잠깐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냥 단순히 고기에 있는 것이 포화지방산을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언급하는 포화지방산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나 다불포화지방산으로 알려진 식물성 기름들이 산패되거나 혹은 트랜스지방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포화지방산이나 그리고 대부분 유제품에 들어있는 지방산을 포화지방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포화지방산은 단순히 육류는 포화지방산이고 그리고 식물성 기름은 불포화지방산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요, 건강하지 않은 편식이 이런 대사 문제를 악화시키고 결과적으로 ADHD 증상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논문에서는요, 설탕과 포화지방산들이 포함된 건강하지 않은 음식은요, 건강하지 않은 음식의 정의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ADHD의 위험성을 높이는 반면 과일이나 야채 등을 아주 많이 먹는 건강한 식이는 ADHD와 ADHD 충동성 증상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약간 여기다 첨언을 하자면 저는 과일을 많이 먹는 것을 반기는 사람은 아닌데요. 가공식품과 과일 중에서 하나를 고른다고 하면 저는 과일에 손을 들어줄 거예요. 가공식품을 끊는 대신에 과일을 먹는다고 하게 되면 그것은 허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가공식품도 열심히 먹으면서
과일도 많이 먹고 그리고 탄수화물을 주시긴 밥도 많이 먹으면서 여기에서 과일까지 많이 먹는 것을 저는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공식품 대신에 과일을 먹는다라고 하면 저는 찬성. 네, 그래서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논문은요, 국내에서 발표된 논문인데요. 단 음식을 많이 먹는 미취학 아동들은 집중력이 무려 34%, 그리고 충동성이 40%, 그리고 ADHD 증상이 37%의 위험 증가를 보이면요. 채소를 많이 먹는 아이들은 ADHD 증상이 오히려 감소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시기만 바꿔도 ADHD가 좋아진다고 하니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다른 메타 분석 논문을 보자라고 하면요. 건강한 식이 패턴은요. 무려 ADHD 위험을 유의하게 감소하는데 무려 63%를 감소할 수 있다고 하고요. 반면 인스턴트 식품 위주의 가공식품을 주로 먹는 서구 식사 및 가공식품은 ADHD 위험도를 증가시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편의성으로 해서 우리가 사 먹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주는 음식이 남들이 다 먹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뇌와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하면 이 영상을 보시는 보호자분들은요. 전문가가 뭐라 하든 상관없이요. 한번 곰곰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한 발 나아가서 ADHD의 면역계를 유발시키는 음식 단백질과 관련된 문제들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좀 말이 생소한 올리고 엔티제닉 다이어트가 있습니다. 올리고 엔티제닉 다이어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연성 음식 알러지 검사라고 해서 여기 보시게 되면 그냥 제가 예제로 한 거고요. 지연성 알러지 검사를 꼭 하라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음식의 지연성 알러지 검사에 대한 부작용과 한계에 대해서는요. 다른 영상에서 제가 올려드렸으니까 꼭 그 영상을 참조했으면 좋겠고요. 이 지연성 알러지 검사는 우리가 먹는 음식 단백질에 대한 그 알러지 반응들을 보게 돼서요. 이렇게 결과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각 회사마다 좀 더 다르기도 하고. 그런데 지연성 알러지 검사는 단순히요. 이런 특정 음식을 꼭 죽을 때까지 피해야 돼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이런 음식들에 대한 면역계에 대한 위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형태로만 저는 좀 사용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지연성 알러지 검사에서도 특정 음식들이 대부분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은 대부분 대동소이합니다. 이 지연성 알러지 검사를 통해서 나온 음식들을 제한하는 다이어트를 올리고 안티제닉 다이어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안티제닉 다이어트를 했을 때 ADHD 아동과 성인 모두에게서 증상 완화를 보이게 되고요. 4주 동안 이런 음식들을 제한했을 때 60%의 ADHD 아동과 성인이 매우 효과적인 증상 감소를 보였다고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는요. 올리고 안티제닉 시기는 ADHD 아동과 성인 모두에게서 증상 완화를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 다른 논문을 보시면 추가적으로 고려할 다른 사항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지연성 알러지 검사에서 나온 음식들을 4주 동안 제한하고 최소한 40%의 증상 감소 효과가 있었으나 4주 후에 제한한 음식들을 다시 먹으면 ADHD 증상의 증가가 발현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면역계가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음식들을 제한하게 되면 이 면역계가 안정화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면서 ADHD 증상이 좋아지긴 하지만 이러한 음식들을 다시 먹게 되게 되면 증상들이 다시 발현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ADHD 아동들은요, 음식 감염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 음식들을 제한하면서 계속적으로 음식 조절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의 상세 내용을 보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ADHD 증상을 실제로 체크하는 검사에서 올리고 안티제닉 다이어트 하기 전이나 혹은 2주 후에도 별반 증상의 차이는 없으나 2주와 4주 동안의 간격에서는요. 그 증상이 감소되는 것들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게 최소한 2주 정도 이상은 해야 되고 4주가 되게 되면 확실하게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요. 제가 ADHD 증상을 심하게 가지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나 혹은 성인들한테요. 최소한 한 달 동안 밀가루나 유제품이나 발효되지 않은 콩이나 그리고 땅콩, 옥수수와 같은 음식 단백질을 제한하고 그 제한하는 것으로 인해서 증상이 좋아진다고 하게 되면 이러한 시기와 관련된 염증 반응이나 면역계가 ADHD 아동들과 성인들의 뇌에 관련이 있으니 이 시기와 관련된 부분들에 초점을 가지고 이런 대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걸 우선적으로 신경 써야 된다고 제가 지금까지 말했던 부분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 나온 27종의 음식 민감성을 보게 되면요. 여기 보세요. 밀크 프로덕트, 유제품입니다. 유제품. 여기에는 요거트도 포함돼요. 다만 버터나 기버터 같은 경우에는요. 지방이 거의 100%가 있어서 여기에는 당도 들어있지 않고
단백질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버터나 기버터 정도는 허용할 수 있지만 발효된 치즈라든가 발효된 요거트라든가 모두 유제품 안에 속합니다. 그리고 콘, 윗, 코코아, 그리고 달걀도 알러지를 유발하는 흔한 음식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그 외 여러 가지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있는데 저는 최소한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공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들을 1차적으로는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러한 올리고엔테제닉 다이어트, 그러니까 보통 얘기하는 일리미네이션 다이어트죠. 제거를 해서 이러한 음식들을 제한하고 그리고 나중에 추가로 해서 로테이션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다이어트의 가장 제가 볼 때는 큰 문제점은 뭐냐면요. 대부분의 일리미네이션 다이어트를 하라고 하니까 그 부분들을 하면서 그냥 적용하는 데만 힘을 쓰고 있는데 제거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우선점이 아니라 이러한 물질들에 반응하는 제 면역계의 관용성이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이 면역 관용성을 어떻게 올릴지가 제가 볼 때는 치료에 있어서도 그리고 식이 습관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인 거죠. 제거가 답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요. ADHD와 관련돼서 면역계에 대한 문제가 염증 반응이라든가 그리고 여기에 영향을 미친 장기능 그리고 알러지에 대한 부분들은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거죠. 염증 반응이 많이 있다 보니까 알러지처럼 제 상피세포라든가 점막세포에 염증이 있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비염과 같은 알러지나 아토피가 있다라고 하면요. 이게 그쪽에만 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이게 몸 전체를 다 돌아다니게 하잖아요. 그리고 뇌혈관 보호 장벽이 뭐 100% 안전 무결한가요? 완전 무결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뇌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발생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이 면역계가요. 외부적으로만 인식되는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나 기생충의 DNA 구조만을 인식해야 되지만 제 면역계가요. 이 면역계에 대한 관용성을 가지지 못하고 너무나 제한된 형태로 민감하게 나를 세운 것처럼 반응하다 보니까요. 제가 먹는 음식 단백질의 DNA 구조도 오인을 해서 여기에 대한 알러지 반응이나 항체 반응을 만들어내고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 오인하는 면역계의 잘못된 시스템이 뇌신경세포의 DNA 구조를 인식하고 여기에 대한 항체를 만들어내는 것이 사실은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항체를 만들어냈다라고 해서 바로 즉각적으로 야 가서 공격해! 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폐해를 모를 뿐인 거지 실질적으로 항체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공격이 이루어지기까지는 1년 미만의 단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람도 있고 그게 1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혹은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먹는 시기의 음식 단백질이 이런 것들을 좀 더 촉발시켜서 이 면역계를 얼마만큼 괴롭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식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제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제가 논문들을 이렇게 구차하게 다 설명과 주석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건요. 사실이 그렇다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요. 제 의견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 보신 것처럼 최소한 가공식품은 일단 끊어보시는 것. 근데 가공식품을 끊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정말. 아니, 저는 그거 이해해요. 근데 가공식품 중에서도 과설탕, 단 음식, 단 음료, 그리고 산패된 지방이 들어간 튀긴 음식들을 우선적으로 제한을 한번 해보시는 거를 저는 정말로 추천드립니다. 물론 아이의 상태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저는 최소한 한 3개월 정도를 말씀드리긴 하거든요. 그래서 3개월 정도 이 정도의 시기를 해보면서 여기와 관련된 문제들이 염증 반응이나 면역계에 대한 문제들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면역 관용성을 어떻게 올릴 것인지 그리고 이미 창궐된 염증 반응에 대한 것들을 어떤 형태로 해서 제한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여기서 더 나가서요. 제 면역 관용성이 사실은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음식에 대해서 과민하게 반응하는 음식 과민성에 대한 것들을 제한하기 위해서 특히나 음식 단백질 중에서도 위험할 수 있는 밀가루와 그리고 유제품, 발효되지 않은 콩, 땅콩, 옥수수의 단백질을 우선적으로 제한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음식 단백질이 나중에 추가된다 할지라도 야, 나 이제 괜찮아. 여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내 몸의 면역계에 대한 관용성을 지키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면역 관용성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려다 보니 영상이 길어지고, 그리고 구차하게 제가 뭐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냥 가공식품 먹지 마세요. 그러면 ADHD 증상이 이만큼 좋아져요. 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사실은 설명을 이렇게 깊게 드린 것은 여러분들이 이해가 돼야지 이 부분들을 실현할 수 있는 의미가 그리고 가치가 생긴다라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부 영상은 정리되었지만 제가 이제 언급한 ADHD의 운의 기능 저하와 관련돼서 운의 기능 저하가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있고, 이 부분들은요 특히나 학습되기가 어려워요. 학습되기가 어렵다고 하는 건 무슨 뜻일까요? 치료기관을 가서 뭔가 놀이치료를 미술치료 혹은 상담치료 뭐 어떤 치료를 한다라고 해서 이 부분들이 개선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학습되기가 어려우며 이 학습되기가 어렵지만 다른 방법이 있을까라고 하는 해결책까지 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ADHD의 약물 치료를 보완하거나 혹은 심지어는 대체할 수 있는 데 도움을 주거나 아니면 여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른 영양제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다만 이 후속 영상들은요, 제가 이 논문들을 정말로 다 가지고 와서 제가 말하는 말이 이 논문에서 백업을 이렇게 하고 있고 객관적인 겁니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그냥 설명을 하는 형태와 그리고 이해가 필요한 정도로만 좀 해서 너무 복잡하지 않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ADHD와 관련돼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알려진 영양제는 오메가3인데요. 오메가3도 ADHD 증상을 완화시키고 심지어 증상을 회복하는 경과에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영양제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3부 영상을 마치면서 저의 개인적인 소회를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ADHD가 특두렛 혹은 발달 장애 그리고 자폐 스펙트럼 같은 경우에는 뇌와 관련된 문제들이 이런 대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고요. 그리고 신경염증 반응이라고 하는 면역계에 대한 부분들이 시기와 아주 깊숙하게 연관이 있어서 이 시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대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양제를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가 생긴 이후부터는 이 문제를 회복할 수 있는, 뇌를 자극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특정 뇌가 문제가 있다고 하게 되면 그 특정 뇌를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했던 자운의 불균형이나 하는 부분들은 이 자운회가 불균형적으로 발달하기도 하지만 이 자운회의 불균형적인 발달은요, 단순히 이게 이렇다 저게 저렇다라고 하는 이론적인 관점에서만 여러분들이 확인하지 않아도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고 이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은 여러분의 자녀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두 발을 모으고 똑바로 서서요,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균형을 잡다면 균형을 잡겠죠. 근데 눈을 감으라고 해서 얼마만큼 서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눈을 감으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항상 기울어지는 쪽이 있습니다. 항상 기울어지는 쪽이 있어요. 물론 중간에 약간 제가 이렇게 기우려고 하다가 기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반대쪽으로 이렇게 튕기듯이 보정하려고 하겠죠. 근데 항상 어느 쪽으로 뭔가 기우는 부분들이 똑같이 발생해요. 양쪽 대뇌를 가지고 있고 양쪽 소뇌를 둘 다 가지고 있지만 소뇌에서 사실은 제가 기우는 것을 감지해서 균형을 가운데 유지하도록 하고, 정말로 균형 감각이 좋은 사람들은요, 이 기우는 것들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미세하게 좌우로 흔들리기 때문에 흔들림이 보이지 않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쪽으로 기울림이 명백하게 보입니다. 그게 자운의 불균형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개선하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그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나중에 추가적으로 설명할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요, 제가 좀 더 설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후속 2편의 영상을 제가 되도록이면 빨리 만들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이 영상을 계기로 해서 본인의 문제나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족 구성원들이 꼭 도움이 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